이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집값은 어떤 상황인가요? 거래가 확실히 줄었고 수요가 둔화되니까 집값 상승세도 일단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로 식은 원인 뭘로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의 스탠스에 좀 특성이 있는데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많이 하고 금리가 낮아질 때 예금을 많이 받는 게 제일 수익성에는 좋은 전략이다 보니까 은행권이 대부분 상반기에 굉장히 대출을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좀 과하게 상반기에 쏠리다 보니까 하반기는 지금 약간 그 부작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플러스, 오늘은 주택시장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사님. 저 이사님 자주 챙겨 이사님 의견들 모니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사님 채권 투자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왜 저희들 시장까지 이렇게 넘나드시면서 요즘 부동산 전문가로 정평이 나 계신 겁니까? 이 뭐 요즘 한창 이슈인 그 흑백 요리사의 피대자면 이제 흑수저인 제가 지금 심사위원인 교수님 앞에 선 기분이라서. 아유, 왜 이러세요? 되게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아닙니다. 저도 이사님이 채권 의견 얘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분석하는 것도 너무 날이 서 있는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꼭 모시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주택 상황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집값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8월 초 이후로 거래가 확실히 줄었고 그래서 수요가 둔화되니까 집값 상승세도 일단은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소강 상태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단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약간 이렇게 소강 상태로 식은 원인 뭘로 보세요? 뭐 전과 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제 가계대출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이제 스탠스죠. 그러니까 8월에서 9월 넘어가면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대출한 돈 줄어들고 이렇게 빚내기 어려운 환경으로 접어든 게 당연히 가장 큰 이유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렇게 대출을 옥죄다 보면 우리 주택만큼 내 돈으로 사기 어려운 물건이 없는데 당연히 물건 살 수 없게 되니 뭐 상승률이 조금 주춤하거나 심지어 이제 하락 전환하는 지역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다시 되짚어 봐서요. 올 상반기부터 올해 급격히 올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빚내기 어려운 환경 되니까 지금 소강 상태로 갔고 그럼 그전은 이제 빚내기 쉬운 환경이었다라는 게 결국은 집값 상승의 가장 이제 그 주 요인이 됐다고 일단 보는데요. 이 통계가 이제 2019년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 연령별 이제 서울의 아파트 매매 비중 자료를 보시면요. 한 2019년에서 2021년까지는 이 비중이 한 50%에서 한 65%까지 쫙 오릅니다. 근데 2022년에는 이게 40%까지 확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다시 2023년 이후로 이 40%까지 떨어졌던 3040 비중이 다시 막 65%까지 확 이렇게 오르거든요. 지금 말한 비중은 3040을 말하시는군요. 그렇죠.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서 3040이 차지하는 비중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물론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해석하면 3040은 집값이 막 오를 때는 막 사고 집값이 내리면 안 사고 뭐 그러는 거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제일 큰 연령대는 당연히 막 6070 이런 분들보다는 3040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한 10억씩 막 연끌하고 하려면 한 나이가 어린 맞벌이 부부쯤 돼야 이제 그런 그 큰 빚을 질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빚내기 쉬운 환경일 때는 이 3040의 비중이 막 올라가고 한마디로 3040이 막 적극적으로 주택 수요가 높아지고 빚내기 어려운 환경일 때는 이제 3040 비율이 이제 훅 좀 떨어지는 약간 그런 패턴이 좀 관찰이 되거든요. 사실 정부가 내고 있는 정책 대출도 뭐 신생아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거 다 3040이 혜택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그런 게 이제 2022년에 훅 떨어졌던 거를 다시 이제 비중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좀 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의 스탠스에 좀 특성이 있는데 올 초만 해도 기준금리를 대부분 하반기부터는 무조건 금리 인하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거다. 그렇게 보면은 상반기가 시장금리가 좀 높고 하반기가 시장금리가 낮을 거라고들 대부분 비슷하게 전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리를 갖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많이 하고 금리가 낮아질 때 예금을 많이 받는 게 제일 수익성에는 좋은 전략이다 보니까 은행권이 대부분 상반기에 굉장히 대출을 열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언론에도 일부 보도된 것처럼 이제
정부 기관에 이렇게 가계부채를 올해는 이만큼만 늘리겠다라고 은행마다 다 이제 얘기된 수치가 있는데 네. 그 상반기에 이미 다 달성들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하반기에는 알아서 자율적으로도 이제 가계대출을 좀 낮춰야 되는,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니까 그러니까 정책대출 외에도 어떤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이 스탠스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상반기는 정부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은행의 어떤 그런 영업 스탠스로도 굉장히 빚내기 좀 쉬운 환경이었는데 이게 좀 과하게 상반기에 쏠리다 보니까 하반기는 지금 약간 그 부작용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뷰가 아주 다른데요. 시중은행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을 때 대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중요한 매개물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럼 반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국 그 대출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시장 참여자인데 개인들인데 집을 상반기에 그 고금리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 사느니 몇 개월 기다렸다가 금리 떨어질 거 뻔해 보이는데 그럼 하반기나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됐었을 때 그때 집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소통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야 이제 채권시장에서 일하니까 최전선에서 시장금리가 매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기준금리가 내리면 당연히 이제 대출금리도 내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죠. 좀 오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인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상반기에 그런 은행들이 좀 과도하게 경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심지어 고정금리 주담대가 2%대까지도 나왔었다는 것은 시장금리보다도 굉장히 좀 낮게 과도하게 이제 대출 경쟁하느라 마진을 막 좀 많이 훼손했달까요?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과잉 경쟁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반기가 오히려 대출 금리가 더 낮은 식으로 좀 돌아갔고 반대로 이제는 그 목표 달성이랄까 이 정부와의 약속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하다 보니 하반기에는 오히려 시장금리는 낮아졌는데 분명히 상반기보다 좀 낮아졌는데도 가상금리를 막 높이면서 대출을 좀 안 하겠다, 대출량을 적도로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상금리를 막 올리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사님이 왜 채권 전문가이시면서 주택시장 전문가가 되셨는지 이제 확 이해가 됐는데 많은 분들은 기준금리만 보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그거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채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니까 그 금리 차이가 시차도 있고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면밀히 보다 보니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군요. 올해는 여러 가지 시중은행의 적극성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이 적극적이었고 그게 올해 주택시장을 이어왔다면 내년에는 시중금리도 이제 기준금리도 낮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올해 이 락이 걸려있던 대출 한도가 풀리는 게 이제 내년이니 그러면 더 시장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그러면 더 은행들끼리 경쟁하는 과정에서 더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면 그렇게 될 요인이 더 있다면 내년에 다시 부동산 시장 타오르는 겁니까? 사실 그 부분 약간 염려되는 포인트고 이제 어떻게 전망해야 되나 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은행의 이런 대출, 그러니까 가계대출의 어떤 어떻게 보면은 좀 총액을 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듯한 양상인 건데 그러다 보니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뭐 상반기에도 달리고 하반기에도 달리면 좋죠. 수익만 낼 수 있다면. 근데 지금 어찌 보면은 정부의 눈치도 좀 보면서 이게 정부 정책에 협응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건데 내년에 대해서 그럼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자면 이렇게 올 한해 이렇게 해보니까 상하반기가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혼란을 주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주택의 어떤 실수요자 입장에서 먼저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혼란을 더 이렇게 주는 그런 역효과가 났었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을 좀 일단 좀 보완하는 그래서 좀 약간 가계대출을 좀 늘리더라도 일단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정부에서는 확실히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굉장히 신경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늘리더라도 요만큼만 늘려라라는 거를 이렇게 상반기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좀 약간 그런 관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은 올해와는 좀 다르게 올해는 다들 금융권에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던 시기인데 내년은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좀 내리는데 하반기는
좀 약간 쉬어가지 않을까, 금리를 낮출 대로 낮추고 가만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상하반기에 대한 뷰가 올해와는 좀 완전히 좀 반대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은 올해 약간 그 이런 잘못 운용했던 거에 대한 그거를 좀 거울 삼아서 예. 좀 더 이렇게 대출이 이분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올해 있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라든가 시장에서 불안전 요인으로 목격됐던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상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의 다른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제도적 보완들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질문이 들어가는 게 올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은데 유달리 서울과 수도권 시장만 뜨거워요. 지방은 안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금리라는 기조는 다 같이 우리에게 적용받는 것일 텐데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만 뜨거워진 현상을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제가 이제 그 되게 재밌게 본 책 중에 이제 찰스 캔들버거의 금융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예. 그러면 사실 자산 시장한테 가장 좋은 거는 이 자산 가격이 경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경기가 네. 나쁠 때는 내려가고 좋을 때는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버블이란 게 생기지가 않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가 매우 좋았다가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그럴 때 일부 자산들은 따라 내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오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네. 더 오르다가 경기가 추세적으로 더 나빠지면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후행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예. 거기서 이제 버블이 이제 좀 터지는 문제가 항상 반복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에서 좀 관찰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예. 뭐 물론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 지역은 제외하고 예. 강남과 비강남, 뭐 서울과 비서울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 격차가 벌어졌다가 줄어졌다가 하는데 예. 통상 상승의 초입이나 하락의 초입 때 이게 벌어지고 예. 상승이 더 지속되거나 하락이 더 지속되면은 이게 좀 다시 격차가 좀 줄어드는, 약간 저는 그런 패턴이 지금까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경기가 안 좋아지는 초입에는 경기가 좋을 때 벌어놓은 돈들은 이제 누군가 승자가 된 분들은 되게 많단 말이죠. 네. 근데 이분들이 뭔가를 투자를 계속하고 싶은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투자할 때가 굉장히 안 보이고 예.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가장 성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이 유동성이 쏠려버림으로써 경기 나빠진 초입에 오히려 일부 자산은 더 이렇게 튀어오르는 네네. 일이 생기는데, 그게 지금 딱 서울의 원래 비쌌던 아파트들, 입지가 좋으니까 원래 비쌌던 곳들일수록 더 유동성이 쏠렸다고 좀 생각은 합니다. 게다가 네. 지금 3040은 고령화라든가 인구 감소 이런 거 키워드에 굉장히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럼 저 지방이나 저기 이런 데들은 이제 성장성 없고 오로지 계속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올 곳은 이제 서울의 상급지다. 약간 그런 이제 믿음까지 더 공고해지다 보니까 예. 더더욱 이 유동성이 자기 돈이든 아니면 빚내서든 이쪽으로 좀 쏠렸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만약에 이게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턴해서 올라간다면 이 올라간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약간 오버슈팅 된 감이 있어서 결국 얘들도 이게 결국은 경기에 순응하면서 이렇게 하락하는, 그러면서 원래 하락했던 것들은 뭐 싸져 있으니까 네. 더 막 하락하기도 어렵지만 경기와 다르게 올라갔던 자산은 내려감으로써 이 격차가 가격 격차가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시각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이것도 너무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보면 경기와 관련해서 많은 유유자금, 유동성들이 경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이제 대세 상승장이 끝나니까 뭔가 알토란 같은 옥석 고르다가 가장 신뢰감 있고 안정한 우량 자산으로 쏠리는 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비슷한 패턴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지 안 되는지는 강남이나 일부 고가 아파트의 시세가 유지되는지 안 되는지는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양극화 흐름이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이 그럼 지금 어떤 경기적인 요인, 유동성에 대한 어떤 흐름 이런 걸로 일어나는 단기적 또는 중기적 현상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양극화라는 게 계속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 번의 어떤 그 조정은 그러니까 상급지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글로벌리 되게 오래된 도시들을 보면은 뭐 홍콩도 센트럴 지역은
잘 조정을 받지 않고 그 나머지 지역들이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찐부자들은 항상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선호한 지역이 아무래도 좀 덜 떨어지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진행이 된 건데, 그런데 저는 지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격히 부자가 되신 분들이 좀 약간 코로나 때 저금리를 바탕으로 지분 투자에 성공하거나 혹은 뭐 사업을 이제 엑시트해서 이제 큰 돈을 한 번에 버시거나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서 이제 그 유동성에 힘이 남아 있었던 건데, 근데 최근에 이제 TMF 사태에서도 또 보시듯이 옛날 같으면은 뭔가 더 영업을 이어가거나 엑시트를 했을 만한 것도 이제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부자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 그 숫자가 뒤로 갈수록 줄어든다면 그 자체가 좀 바잉 파워가 좀 당분간 약세로 갈 수 있다라고 일단 하나 좀 보는 거고,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것은 이제 종부세 폭탄이 딱 이제 2022년 요때 이제 터졌을 때 당연히 제일 위축된 곳은 이제 강남 서초 쪽이었거든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근데 그때들 난리가 난 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거는, 야, 가진 건 집 한 채 뿐인데 혹은 뭐 소득은 낮은데 이걸 어떻게 되냐, 막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강남 서초가 완전히 찐부자들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소득이라는 나 유동성 측면에서 약한 분들도 아직 좀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더 나빠지거나 혹은 세금을 막 다시 올리거나 하면은 여기도 좀 약간 그 취약점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그 지금 끌어올린 그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찐부자, 이런 사람들의 절대적인 숫자가 앞으로 계속 양성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역시 세금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락 추세가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 예를 들어 시장 상황이 어떻게 조성되면 이게 이제 고점이 되고 하락이 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환경은 뭘 꼽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내수 경기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 민간 소비라는 게 과거의 패턴을 보면 2003년도 카드 사태나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때도 이게 급격히 나빠지긴 했어도 항상 우리나라 V자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소매 판매액 지수나 이런 거 보면 9분기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 기록할 정도로 뭔가 V자 반등이 아니라 서서히 계속 지금 안 좋아진 게 오래 가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요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3040이 주력 소비 계층인데, 이분들이 이제 자꾸 연끌을 많이 할수록 어떤 이 소비에 대한 포텐셜이 되게 구조적으로 약해져 가니까 이런 게 좀 지금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즉 이제 버는 걸 빚 갚는 데 막 계속 쓰다 보니까 소비가 약해진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물론 저는 아직 이 가능성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은 화폐 가치가 낮아질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은 우상향이다, 이 믿음이 굉장히 공고한데 그런데 일본의 케이스를 보면은 이게 디플레이션이 때문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빚이라는 거는 채무자는 인플레이션이 와야 좋은 거고 디플레이션은 채무자한테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계속 빚을 갚은 이유가 디플레 환경에서는 빚을 갚는 게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우리도 이게 무조건 디플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무작정 화폐 가치 떨어지니까 우상향이야. 이 믿음은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우리의 고령화 추세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소비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면 디플레 가능성 아예 없다고 보면 안 되지 않나.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하락은 디플레에 만연한 사회 구조로 바뀌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도 빚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빚을 갚는 게 최선의 선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전문가이자 채권 전문가로 누구보다 거시적인 펀더멘탈을 중요시 여기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으로 또 해석하시는구나. 오늘 정말 새로운 어떤 해석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을 구매해서 내 집 장만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나라가 그럼 일본처럼 디플레까지 유발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 이걸 직면한 상황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엔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무래도 인구 구조가 이렇게 너무 빠르게 고령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이제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은 어쨌든 3040이 이게 좀 이제 연끌을 많이 해서 좀 이게 채무자 이렇게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 있다. 요 두 가지는 확실히 좀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는 보고는 있죠. 그렇죠. 사실 정부에서도 그것 때문인지 요즘 대출 관리를 정말 엄격하게 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저도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이 아마 진짜 이사님과 비슷한 우려들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인구 구조라는 게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런 걸 방송에서 악담 아닌 악담을 하게 될 수준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국가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난제가 두 개인 것 같거든요. 네. 저출산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집중. 이거를 과연 국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그중에 하나 인구 구조. 이거 결국 못 해결하면 경기 침체 피하기 어려운 거네요. 이제 중국의 사례를 보시면은 대략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그러니까 너무나 긴 침체를 어떻게 보면 좀 용인을 좀 그러니까 정부가 막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막 돈을 풀고 부양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찔끔찔끔 뭘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북경 상해도 거의 3년을 집값이 막 이렇게 좀 떨어졌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3년 정도면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도 빠지고 좀 이렇게 정비를 할 만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50bp를 내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막 이제 부양을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먼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큰 충격 없이 좀 우리가 단기 글쎄 2, 3년을 단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뭐 길게 보면 단기일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좀 약간 고통을 좀 감내하다가 그러고 나서 좀 뭔가 어떤 부양 책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쓴다면 그게 더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도 자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부터 일단 낮추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그걸 좀 낮추고 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부양 같은 걸 하면 더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개 조건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어느 정도 낮추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부양 유동성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그러면 이제 긴 침체를 빠지기 전에 이렇게 다시 좀 건져 올리는 식으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좀 그 가능성은 좀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례를 참고했었을 때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난 뒤에 적극적인 시장 부양을 하는 그 텀에는 반등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시계열적인 시나리오 한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려웠던 회사나 국가들이 보면 부채 비율을 좀 낮추고 이게 좀 낮추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낮추고 나서 확실히 되게 탁 턴하고 근본적으로 좋아지는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뭐 그리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 과정 거치고 그 뒤에 이제 좋은 날들이 이제 딱 이렇게 찾아오는. 우리도 이거를 좀 어설프게 계속 부양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좀 찍고. 낮추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좀 낮추는 그런 기간이 있을수록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을 거다.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진짜 저도 그런 큰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한 어떤 정책보다도 파괴적이고 규모감 있는 정책이 훨씬 실효성이 있다라는 걸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던 그리스 사례랑 중국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가 실질적으로 없는 나라다 보니 3년 동안 경기가 확 꺾여도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감내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요. 왜? 선거로 심판받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경기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온전한 권한을 그리스가 안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 중앙은행이나 유럽 본체가 가지고 있다 보니 그걸 따라야 되는 시계열이 있다 보니 그걸 감내하는 시계열을 어떻게 보면 탈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곧 또 선거 시즌이거든요. 저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준비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모두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이 60%가 넘어간 상태에서 대부분이 집주인이고 가구당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그게 아직 대출도 상당히 많이 껴있는 집주인들 많은데 집값을 3, 4년 동안 구조조정 시킨 다음에 제가 그때 부양하겠습니다. 이걸 누가 찍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부양이 슬슬 나올 것 같거든요. 네. 벌써 심지어 지금부터 어떤 대선 후보는 종부세 폐지하겠다 이 소리도 한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한국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그 부분 너무 좋은 지적을 일단 해 주셨고 예, 그런 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같이 알고 공유가 됐으면 하는 그런 우리 어떻게 보면 약점인 그렇죠. 건데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올해 상반기에 이런 붐도 어찌 보면 2022년 하반기 때 이제 갑작스럽게 서울에 집값에 경착륙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금리가 갑자기 높아지면서 뭐 반포나 잠실 이런 데도 막 20%씩 막 훅훅 갑자기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을 그냥 갑자기 센 정책과 이렇게 정책 자금들로 막지 않고 만약에 어느 정도 내버려뒀다면 어쩌면 우리도 중국처럼 좀 더 하락기가 좀 더 길어졌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어쨌든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한 2년 정도 침체를 겪으면은 그 뒤로는 금리를 낮추거나 뭘 해도 약간 시큰둥하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2012, 13년에 우리나라에서 보였던 그때 서울 수도권 집값이 한 2년 넘게 좀 약세장을 가다 보니까 2012년 7월부터 1년 동안 금리를 3번 낮췄는데도 집값이 안 오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6개월 만에 이거를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게 대중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이 시그널에 대한 해석을 그냥 역시 정부는 집값의 하락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부가 그렇죠, 막 도와준다. 집값이 하락하면 항상 돕게 돼 있다. 이게 부동산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하락하게 못 내버려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래서 정부 푸시라는 게 있다라고 또 이제 해석한 것도 역시 이제 부동산으로 더 또 몰리게 하는 그런 일이 좀 되긴 했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 이제 살짝 한 십수년 전 지금과 같은 정권에서 했었던 방책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부동산 살리더라도 이렇게 서울의 강남 3구와 흔히 속칭 강남 4구라고 불리는 곳들만 올라가는 정책은 분명히 대중적으로 인기보다는 오히려 더 이게 치탄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 자꾸 서울 상급지로 쏠리는 거를 이제 지방이나 좀 다른 데로 좀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더라도 그쪽으로 좀 흐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를 얻는다던가 하는 데는 지금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를 보면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규제를 하면서 지방에 대해서는 좀 많이 풀어주는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꼭 정책의 힘뿐은 아니었지만 수도권 집값은 뭔가 하향 안정되고 지방은 오르는 약간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어찌 보면은 이제 뭔가 부양이나 그런 걸 인위적인 정책을 쓰더라도 좀 그렇게 좀 다른 올해 상반기에 보여줬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유동성이 흐를 수 있게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좀 그 부분도 한번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예전에 진짜 서울을 꽁꽁 누르면서 지방이라도 좀 집값을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환들도 같이 함께 예상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전 세계적으로 요즘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 많아지고 있어요. 뭐 중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이지 실적이 뒷받침된 주가는 아니고요. 마치 코로나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가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미국도 내년 대선 이후 지금 유동성으로 끌어왔던 경기들이 이제 어떻게 될지 의구심 가진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럽도 지금 뭐 살아나는 기미가 보여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중동은 더 불안불안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경기가 1년 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나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또 많은 국가들이 하는 방법이 경기 부양하려고 금리 낮추거나 또 유동성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는 또 자산 시장을 끌어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고 그럼 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원하는 건 아니지만 또 들썩들썩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도 그렇게 돌아갔을 때 금리를 많이 낮추면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기조가 되면 당연히 자산시장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나빠지더라도 덜 나빠지게 하는 그런 공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우리는 또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우리는 사실 그렇게 금리를 많이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거를 최소한 우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2023년부터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겨서 썼기 때문에 그거를
좀 뭐 중국의 사례 뭐 저희와 여러 가지 결이 다르긴 하지만 중국처럼 이렇게 좀 내버려뒀다가 쓰는 것보다는 당겨 썼기 때문에 그만큼 그때 가서 더 이렇게 뭔가 해보는 것에 어떤 추가적인 부양 효과는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이제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건 그 부분은 좀 같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공급 사이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년에 공급될 물량, 내후년에 공급될 물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년보다 좀 적다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럼 공급 부족론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릴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서울은 구조적 공급 부족이다. 사실 뭐 공급 부족이라는 것도 지방을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이제 서울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뭐 서울은 구조적 공급 부족이라는 말은 뭐 항상 맞는 말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서울은 미분양이 거의 없고 대기 수요가 항상 있는 건데, 근데 다만 저는 이제 통계는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좀 강조를 하고 싶은 이유가 항상 보면은 2년 뒤, 3년 뒤 공급이 즉 입주 물량이 이렇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민간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쓰는데 그거를 보면은 항상 무슨 한 3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가서 보면 사실은 장기 평균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공급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신문 기사를 계속 봐도 항상 그 뒤에 봤을 때 그럼 맞았나 해서 보면은 항상 엄청나게 큰 숫자로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간 기관이 2, 3년 뒤 이럴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 숫자들이 굉장히 크게 틀리는 이유는 물론 거기 항상 이렇게 별 붙이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미래 수치라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많이 틀린 이유가 일단은 착공은 했는데 이제 분양을 안 한 물량이 아예 그 집계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이 서울엔 지금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입주할 때 임박해서 분양을 하는 경우들 많다 보니까 그럼 그런 물량들이 일단은 지금 다 착공해서 분명히 앞으로 나올 물량인데 그런 물량들이 이 집계에 빠져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뭐 청년 역세권 주택이라든가 그 공공에서 나오는 물량들 이게 또 집계에서 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결과적으로는 항상 이제 서울 입주 물량의 장기 평균이 아파트 기준으로 한 3.8만 호 정도인데 그거보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적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도하는 언론에 나오는 통계는 막 7,000호, 막 뭐 8,000호 막 뭐 이럴 테니까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보여서 와, 공급 절벽이다 하는데 그거는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2년 뒤, 3년 뒤 숫자는 그렇게 너무 적게 보도가 돼서 온 것들이 있으니까 현실은 항상 그거보다는 그래도 훨씬 많았다. 그 정도는 좀 같이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공급 절벽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너무 그 민간 기관의 수치만으로 겁을 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급은 생각보다 우리가 안정적으로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고 통계만 보고 무조건 공급 부족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좀 섣부른 해석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뷰를 우리 이사님의 뷰는 뭔지 여쭤봤는데요. 이사님이 이제 또 대안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님은 자산운용을 직접 하시는 펀드 매니저시니까 지금 이제 아직 내 집 장만을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직 내 집 장만을 못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집값 변동폭도 무슨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커져가고 있고 굉장히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주택시장에서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어떤 이 변동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 우리가 이제 2022년부터 이제 현 정권에서 이렇게 2년간 부동산 정책들을 좀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건 항상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겠냐마는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상하는 그런 상황으로는 경착륙도 막지만 전고점이 2021년 가격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확실히 지금 가계부채 부스트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보다 높아지는 것 역시 좀 좌시하지 않겠다. 즉 일종의 좀 할 수 있다면 이게 정부가 그 정도로 전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수 있다면 2021년 전고점보다는 너무 튀지 않게 그리고 경착륙도 막는 이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 사이에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어떤 이 의지인 것 같거든요. 정부의 목표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한 가지 뭐 너무 하나만한 얘기 같긴 하지만 2010년대처럼 집값이 와 지금 안 사면 추세적으로 계속 너무 올라버리면 어쩌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와는 지금 경기 상황이나
어떤 부채 관리의 상황 같은 게 완전히 좀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예. 한 2021년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전고점 그거를 딱 추세적으로 뚫고 가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서 조금은 더 약간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고 판단하셔도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님은 우리나라 부동산의 어떻게 보면 고점이 2021년의 시세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는 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2021년부터 네. 이제 대략 한 5, 6년 뒤 집값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좀 그런 수준일 거다라고 보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 위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 각각의 논리가 다 있고 네, 있겠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아래다. 약간 아래일 거다. 뭐 최소한 비슷하거나 아래일 거다. 좀 이렇게 네. 보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해서 연결을 하는 이유는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더 오를까봐 지금 당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좀 우리의 지금 가계부채 상황이나 그거를 바라보는 정부나 하는의 시각 종합해 보면은 네. 좀 그 이상으로는 좀 못 가게 이렇게 계속 좀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네. 일단은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표심을 위해서라도 너무 강남 쪽으로만 네. 서울 상급지로만 쏠린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를 보완하는 어떤 대책들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무리하게 지금 영끌에 가까울 정도로 대출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앞으로 한 3, 4년 이상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안정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안정기를 경험할 수 있는 여지도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보는 게 더 적합한 구매 패턴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저는 뭐 일단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특히 뭐 강남 3구 워낙 잘 오르다 보니까 강남 3구는 뭐 전세도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게 2023년 대비 오른 거지. 저 2021년 고점 대비로는 평균적으로는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집값은 2021년보다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무려 37, 8% 이렇게 3자를 보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고 그 외에 서울 외곽 지역들은 전세가율이 막 60% 넘고 지금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집값이 안 올라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전세가율을 30%대나 찍었다는 건 좀 지나치게 선반영한 감이 있는데 집값이 좀 지나치게 좀 먼저 올랐다는 감도 좀 있어서 예. 이게 충분히 뭐 전세가도 상승하면서 이 갭이 좀 메워지나 이런 거는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우리 저 배문송 이사님은 이제 채권 이사가 아니라 부동산 이사로 하실 정도로 아주 시장을 면밀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조금 더 나가서요. 우리 30대, 40대 실수요자 분들에게 이런 지역,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까지 추천을 해주신다면 아마 후배님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 정도 시장 전문성 가지고 계신 이사님 만나뵈면 많이 자문할 것 같아요. 그때 주로 뭐라고 얘기해 주십니까? 제가 뭐 예전 직장 같은 데서 비공개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기회가 있을 때는 예. 그럴 때는 이제 그때 한 2017년이나 뭐 이럴 때에는 뭐 당연히 강남 3구를 산 게 안전한데 그런 뭐 돈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제 그 대단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 그 다음 순위로 이렇게 추천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로는 그게 이제 마포성동이나 강동구 이런 데들이기는 했죠. 근데 이게 어느덧 이제 그 지역들이 특히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이제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일부 분양이 돼서 우리에게도 노출이 됐지만 반포, 방배, 잠실 여기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앞으로 2026, 7년까지 꽤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의 우선순위는 그쪽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과거의 추천지였던 곳은 수요에서 좀 약간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신축이 부족하다라는 내러티브 혹은 앞으로도 신축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내러티브에 너무 현혹돼서 지금 당장 준신축인 곳들을 너무 비싸게 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가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동료들에게 말인 것 같습니다. 동료들에게. 뭐 직장 선배가. 네네네. 그러니까 준상급지에 해당되는 약간 준신축 아파트보다는 방금 말씀 주셨던 뭐 방배라든가 좀 더 선호 지역에서 조만간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공급되는데 그때 그게 공급됐을 때 과연 그 준신축들이 선호도가 계속 있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선호도가 지금만큼의 어떤 치열함은 조금 더 이제 완화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이면서 자산운용을 책임지고 계신 이사분 모시고 부동산 시장을 좀 다른 관점에서 설명 들어봤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